네모난 연못 하나, 그 가운데 떠있는 둥근 섬.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왕이 학문하고 신하들이 시를 짓고 역사가 기록된 곳. 창덕궁 부용지 일원. 조선 왕실 최고의 학문 공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덕궁 시리즈도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원 전체를 둘러봤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 부용지 일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용지 일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부용지 일원이란 무엇인가? 부용지 일원. 일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못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용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된 여러 건축물들, 부용정, 주암루, 서양각, 영화당, 기호헌, 이 모든 건물과 공간이 하나의 유기적인 단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일원, 하나의 권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덕궁 후원의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입니다. 후원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조선 왕실 학문 공간의 핵심이었습니다. 2부, 부용지의 창건과 역사. 부용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태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405년, 태종 5년, 창덕궁이 창건되면서 자연 계곡을 활용하여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성은 세종대에 이루어집니다. 세종 16년, 1434년의 기록입니다. 궁궐 북쪽 동산에 작은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서 물을 끌어들였다. 이때 만들어진 연못이 바로 부용지의 원형입니다. 부용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었을까요? 부용은 연꽃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히 목련과의 부용화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연꽃은 조선 선비들이 가장 사랑한 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피어나는 군자의 상징이었죠. 연못에 연꽃을 심고 부용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왕과 신하들이 이곳에서 군자의 학문을 닦으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3부, 천원지방, 우주론이 담긴 설계. 부용지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그 독특한 형태입니다. 네모난 연못, 그 가운데 둥근 섬. 왜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우주관입니다. 한나라 때 확립되어 동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조선에서도 이 우주관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국가 재래와 건축에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부용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모난 연못은 땅을 상징합니다. 사각형은 안정감을 주고 대지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둥근 섬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원형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우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왕의 공간에 적용되었을까요? 왕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땅 위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왕이 학문하고 정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부용지의 형태는 이러한 왕도 정치의 이상을 공간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4부, 부용지의 구조와 물의 순환. 부용지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서 약 34m, 남북 약 29m, 면적은 약 990제곱미터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연못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광대합니다. 연못 가운데 있는 둥근 섬, 직경 약 9m의 작은 섬입니다. 섬에는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주로 소나무였다고 전해집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로 변하지 않는 절개를 상징했습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는 없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왕이나 왕세자가 특별한 의식을 할 때만 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용지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덕궁 뒤편의 백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입니다. 자연 계곡을 따라 흐르던 물을 수로를 통해 부용지로 끌어들였습니다. 부용지의 물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항상 흐르는 활수였습니다. 북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남쪽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물은 다시 아래쪽의 애련지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구조 덕분에 연못의 물은 항상 맑고 깨끗했습니다. 정체된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 역시 조선 왕실이 추구한 철학이었습니다.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 5부, 부용정, 물 위에 뜬 정자. 부용지 북쪽, 연못과 맞닿은 곳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부용정입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자. 십자각 형태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무엇이 특별할까요?
일반적인 정자는 육지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부용정은 연못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정자의 기둥 일부가 연못 안에 박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물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교에서 물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물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낮은 곳으로 가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왕은 물처럼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부용정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물의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용정의 내부는 온돌방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여름에는 마루에서 시원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천장을 보면 우물 천장 구조입니다. 격자 무늬로 짜여진 정교한 목조 구조. 단청은 비교적 소박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육부, 주암루, 정조의 학문 전당. 부용지 동쪽 언덕 위에 우뚝 솟은 2층 건물이 보입니다. 주암루입니다. 주압, 낮과 밤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비교적 큰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압,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작은 창문만 몇 개 있습니다. 습기와 햇빛을 차단하여 귀중한 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2층은 루, 사방이 트인 누각 형태입니다. 여기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일품입니다. 부용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후원의 산들이 펼쳐집니다. 주암루는 언제 지어졌을까요? 정확한 창건 연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록상 숙종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주암루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정조시대입니다. 정조는 주암루를 규장각 외곽으로 사용했습니다. 규장각은 정조가 1776년에 설립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본관은 창덕궁 권례각에 있었지만 서적이 늘어나면서 여러 곳에 외곽을 두었습니다. 주암루는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자주 찾은 곳이었습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을 볼까요? 정조 7년 1783 3월 15일 주암루에 나아가 신하들과 경연을 열었다. 초저녁부터 밤늦도록 학문을 논하니 참석한 학사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정조 14년 1790 6월 8일 주암루에서 심경을 강론하였다. 왕이 직접 의문점을 제기하고 학사들과 토론하였다. 정조 20년 1796 9월 22일 주암루 2층에서 책을 읽다가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학문하는 자의 길을 밝혀주는 듯하여 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정조에게 주암루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개혁 정치의 산실이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출신의 천재학자들, 중인 계급의 과학기술자들, 양반이지만 당파에 속하지 않은 실학자들. 공식적인 조정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암루에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토론, 신분과 당파를 넘어선 학문적 교류. 정조가 꿈꾼 이상 사회의 모습이 주암루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7부, 어수문, 등용의 관문. 부용지 남쪽 연못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수문입니다. 어수, 물고기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위를 보면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왜 물고기일까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황하상류에 용문이라는 폭포가 있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어떤 물고기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죠. 하지만 잉어 중에서 가장 용맹한 놈이 1000번 만번 시도 끝에 폭포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잉어는 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용문 고사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성공한다는 의미죠. 조선시대의 등용문은 무엇을 뜻했을까요?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수문은 바로 이 등용문을 상징했습니다. 부용지 1호는 왕세자와 왕자들의 교육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자들이 어수문을 통과할 때마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처럼 더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루라는 격려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규장각 학사들이 이곳을 드나들 때 끊임없이 정진하여 큰 인물이 되라는 왕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수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홍살문과 비슷한 형태의 개방형 문입니다. 실제로 통행을 막는 기능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8부, 서양각, 책을 품은 집. 주암루 서쪽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양각입니다. 서양, 책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정면 8칸,
측면 3칸의 단층 건물입니다. 주합루와 마찬가지로 규장각 외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양각은 주로 어떤 책을 보관했을까요? 왕실의 교육용 서적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서 삼경 같은 기본 경전, 자치통감 같은 역사서, 성학집료 같은 성리학 서적, 목민심서 같은 실학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특히 왕세자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왕세자, 즉 훗날의 순조는 어린 시절부터 부용지 일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서양각의 책들을 읽고 주합루에서 할아버지 정조와 토론하고 부용정에서 시를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서양각 앞마당에는 궤석이 놓여 있습니다. 기이한 모양의 돌입니다. 중국 태호석으로 추정됩니다. 청나라에서 선물로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에서는 자연석을 선호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궤석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기에 귀하게 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부, 영화당, 휴식과 사색의 공간. 부용지 서쪽, 후원 깊숙이 들어가면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나타납니다. 영화, 꽃 속에 숨는다는 뜻입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입니다. 한일자형 배치의 단아한 건물입니다. 영화당은 순조 28년에 지어졌습니다. 순조가 왕세자, 즉 효명세자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효명세자는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특히 음악과 무용의 조예가 깊었죠. 영화당은 세자가 휴식하고 사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용정이나 주합루처럼 공식적인 학문 공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책을 읽다가 지칠 때, 정치를 논하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 영화당에 와서 쉬었습니다. 건물 이름처럼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 여름에는 배롱나무,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동백이 피어납니다.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무용안무를 구상했습니다. 춘행무, 처용무 같은 조선 후기 대표 궁중 무용의 안무를 영화당에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효명세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당은 그의 짧았던 천재성을 기억하는 애틋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10부, 기호헌, 부채 모양의 집. 부용지 일원의 가장 독특한 건물, 기호헌입니다. 기호, 부채처럼 기대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정말 부채 모양입니다. 정면 1칸 반, 측면 1칸의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아마도 후원에서 가장 작은 건물일 겁니다. 왜 이런 독특한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지형 때문입니다. 부용지 북쪽 언덕은 경사가 급합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건물을 짓기 어려웠죠. 그래서 땅의 모양에 맞춰 부채꼴 형태로 지은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조선 건축의 정신이 기호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호헌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정조 19년 1795로 추정됩니다. 정조가 주합루를 확장하면서 함께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헌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종의 대기실이었습니다. 왕이 주합루에서 학사들을 만날 때 학사들이 기호헌에서 대기했습니다. 또는 책을 가지러 온 내관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기능이 명확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기호헌 앞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습니다. 어정, 임금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용지로 흘러드는 물의 수원 중 하나입니다. 정조는 이 샘물로 차를 끓여 마셨다고 합니다. 맑고 차가운 샘물로 끓인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책을 읽었던 정조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1부, 부용지에서의 의례와 행사. 부용지 일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의례와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첫째, 경연입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제도입니다. 정전에서 열리는 공식 경연도 있었지만 부용정이나 주합루에서 열리는 비공식 경연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비공식 경연이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부용지 일원에서 열린 경연 기록이 수십 건 나옵니다. 둘째, 시회입니다. 시회는 시를 짓고 감상하는 모임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시를 짓고 서로의 시를 평가하며 문학적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부용정은 시회의 명소였습니다. 부용지에 비친 달을 보며 시를 짓고 연꽃이 피는 여름날 시를 지었습니다. 열성어제, 역대 왕들의 시문집을 보면 부용지를 주제로 한 시가 수십 편 실려 있습니다. 셋째, 과거 시험입니다. 부용지 일원에서는 특별 과거 시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 학사 선발을 위한 시험을 주합루에서 직접 출제하고 채점했습니다. 순조는 왕세자 시절 부용정에서 모의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넷째, 은영연입니다. 은영연은 과거 급제자들을 위한 축하잔치입니다. 새로 급제한 선비들을 부용지에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시를 짓고 즐겼습니다. 어수문을 통과하여 부용지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등용문을 통과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섯째, 왕세자 교육입니다. 부용지 1호는 왕세자의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서양각에서 책을 읽고, 주합루에서 토론하고, 부용정에서 시를 짓고, 영화당에서 휴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왕세자 교육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12부, 부용지를 노래한 시와 기록. 부용지는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와 글이 부용지를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정조의 시를 하나 감상해 볼까요? 홍제전서에 실린 부용정에서 달을 보다입니다. 방지에 가득한 달빛 물결치고 부용정 난간에 기대어 시름 있네. 학문하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으니 부귀영화 부러울 것 없도다. 학문하는 즐거움이 세속의 부귀영화보다 크다는 것. 정조의 학문 사랑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순조도 부용지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겼습니다. 순조실록에 실린 기록입니다. 부용지에 연꽃이 만발하였다. 왕이 부용정에 나아가 꽃을 감상하며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덕이로다 하셨다. 연꽃을 통해 군자의 덕을 설파하는 유교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헌종 때의 학자 이우원은 이마필기에서 부용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부용지는 후원의 백미다.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이 있어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았다. 주변의 정자와 누각이 조화를 이루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은 없도다. 고종 때의 문신 황효는 매천야록에서 부용지의 변화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제가 들어온 후 부용지에 서양식 분수를 설치하였다. 조선 왕실의 정원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행이다. 부용지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문인들에게는 정신적 고향이자 학문과 예술의 영감을 주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13부, 정조와 부용지, 개혁군주의 꿈. 부용지 일원을 가장 사랑한 왕. 단연 정조입니다. 정조의 일과를 보면 거의 매일 부용지 일원에 들렀습니다. 일성록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조강 후 부용지로 나아가 주합루에서 독서, 오후 정무 처리 후 부용정에서 휴식, 저녁 섭강 후 서양각에서 서적 정리. 정조에게 부용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학문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최고의 독서광 왕이었습니다.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죠. 주합루는 그의 개인 도서관이자 연구실이었습니다. 2만 권이 넘는 책이 보관되어 있었고 정조는 이 책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둘째, 정치 혁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는 부용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탕평책,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규장각 설립, 학문과 기술 진흥, 장용령 창설, 왕권 강화, 수원 화성 건설, 새로운 도시 건설. 이 모든 정책이 부용지에서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정조는 주합루에서 신분과 당파를 초월한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출신의 천재 박제가, 중인 계급의 과학자 정약용, 실학자 이덕무, 유득공. 공식 조정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부용지에서는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식처였습니다. 정조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 할아버지 영조와의 복잡한 관계, 정적들의 끊임없는 견제, 왕위에 오른 후에도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용지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정조의 시를 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주합루에 앉아 책을 덮으니 달빛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신하들은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네. 개혁의 길은 험하고 멀지만 이 책 속에 답이 있으리. 부용지의 물은 언제나 맑으니 내 마음도 맑게 지키리라. 외로운 개혁군주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정조 24년 1806월 28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도 주합루에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주역이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다룬 책이었죠. 정조는 끝까지 개혁을 꿈꾸며 부용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부, 일제강점기의 훼손과 아픔. 1910년 일제가 국권을 강탈했습니다. 부용지 일원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일제는 창덕궁을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부용지에 서양식 분수를 설치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천원지방 사상을 무시하고 서양식 정원 요소를 강제로 이식한 것입니다. 분수대는 부용지 중앙의 둥근 섬 옆에 설치되었습니다. 물이 위로 솟구치는 분수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동양 정원의 철학과 정반대였습니다. 주합루와 서양각의 책들도 반출되었습니다. 규장각 장서 중 일부는 일본으로 빼돌려졌고 일부는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으로 옮겨졌습니다.
2만 권이 넘던 책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1920년대 후원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부용지에도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스러운 학문 공간이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관리도 소홀해졌습니다. 부용지의 물은 흙탕물이 되었고 연꽃은 사라졌으며 주변 건물들은 무너져갔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혼란, 경제 발전에 집중하느라 문화재 보존은 뒷전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부용지는 반쯤 폐허 같은 상태였습니다. 15부 복원과 보존, 원형을 찾아서 197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창덕궁 후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제가 설치한 분수대 철거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정원 철학에 맞지 않는 모든 시설물을 제거했습니다. 부용지의 원형을 찾기 위한 고증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동궐도였습니다. 1820년대에 제작된 이 그림에는 부용지 일원의 모든 건물과 시설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궐도를 바탕으로 건물의 위치, 크기, 형태를 복원했습니다. 부용정은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단청을 다시 칠하고 기와를 교체하고 기둥을 보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암루도 대대적인 보수를 거쳤습니다. 1층 장서각은 원형대로 복원하고 2층 누각은 구조를 보강했습니다. 서양각, 영화당, 기호헌도, 동궐도에 나타난 모습대로 복원되었습니다. 부용지의 물관리 시스템도 정비했습니다. 북쪽 계곡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복구하고 남쪽으로 물이 빠지는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덕분에 부용지의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연못 가운데 둥근 섬도 복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섬의 형태를 동궐도를 참고하여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섬에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생태 복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연꽃을 다시 심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심었던 품종을 고증하여 같은 종류의 연꽃을 심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부용지에 연꽃이 만발합니다. 부용지, 연꽃 연못이라는 이름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변 수목도 정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심어진 외래종 나무를 제거하고 조선시대에 심었던 자생종 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 소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조선 왕실이 사랑했던 나무들이 다시 부용지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16부 부용지의 사계절. 부용지는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봄, 4월 초순. 벚꽃이 가장 먼저 핍니다. 부용지 주변의 왕벚나무가 연분홍 꽃잎을 연못에 떨어뜨립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벚꽃잎. 그것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5월 실록이 우거집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무들이 연두색 잎을 틀어냅니다. 부용지의 물도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여름 6월 말부터 연꽃 봉오리가 올라옵니다. 7월 중순 연꽃이 활짝 핍니다. 분홍색, 흰색 연꽃이 부용지를 가득 메웁니다. 이때가 부용지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새벽 일찍 오면 연꽃 봉오리가 서서히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왜 연꽃을 사랑했는지 이때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주암루에서 내려다보는 연못. 연꽃으로 가득한 그 풍경은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습니다. 가을 9월 말부터 단풍이 시작됩니다. 부용정 주변의 단풍나무가 가장 먼저 물듭니다. 빨강, 주황, 노랑,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에 비칩니다. 10월 중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듭니다. 주암루 옆 큰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낙엽이 떨어져 부용지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겨울 11월 말 첫눈이 내립니다. 부용지는 수묵화가 됩니다. 하얀 눈이 지붕을 덮고 나무가지에 쌓이고 연못 위에 내립니다. 소나무와 전나무만 푸르고 나머지는 모두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겨울 부용지는 고요합니다. 새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바람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겨울 부용지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새 속의 번뇌가 모두 지워지는 듯한 청정함 때문이었습니다. 17부 부용지가 주는 현대적 의미.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6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용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학문의 가치입니다. 부용지는 학문 공간이었습니다. 왕부터 신하까지 모두가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실용주의가 지배합니다. 돈이 되는 공부, 취업이 되는 공부만 강조됩니다. 하지만 부용지는 말합니다. 학문 그 자체의 즐거움,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정조가 말했듯이 학문하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으니 부귀영화가 부러울 것 없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부용지는 왕과 신하가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정에서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부용지에서는 달랐습니다. 학문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수평적 소통입니다. 직급과 지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부용지는 그런 공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부용지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 계곡을 활용하여 연못을 만들고 자연 지형에 맞춰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현대 건축은 자연을 정복합니다. 산을 깎고 강을 막고 땅을 메웁니다. 하지만 부용지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길. 이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넷째, 느림의 미학입니다. 부용지에서는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굽이치는 길, 계단, 징검다리. 천천히 걸으며 감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빨리 삽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지쳐 있습니다. 부용지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오히려 천천히 가야 더 많이 보인다고. 다섯째, 역사의 소중함입니다. 부용지는 6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시를 짓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창덕궁 부용지 일원 네모난 연못 하나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조선 왕실의 우주관을 보았고 학문의 전당을 거닐었으며 개혁군주의 꿈을 엿보았습니다. 부용정에서는 물의 지혜를, 주암루에서는 책의 향기를, 어수문에서는 도전의 의미를, 영화당에서는 휴식의 가치를, 기호원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배웠습니다. 부용지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곳, 학문과 정치가 하나 되는 곳,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 600년 전 조선의 왕들이 꿈꾼 이상향이 지금도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덕궁을 방문하시면 부용지에서 잠시 멈춰 서 보세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 그 단순한 형태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역사를 느껴보세요. 정조가 밤새 책을 읽던 주암루, 왕세자들이 시를 짓던 부용정, 그곳에서 60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부용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덕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너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